곽 대표님의 의견에 따르면 입주가 많이 몰릴 때 이때 집값이 제대로 된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당장 입주가 막 몰리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예측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3, 4년간 이 부동산 시장이 데이터로 봤을 때 심리나 이런 걸 봤을 때 대략 어떻게 좀 움직일지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은 작년보다는 좀 덜 오를 거고 지방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강한 상승장이 진행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년 후에는 좀 바뀔 수도 있겠죠. 한 24년까지는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전에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별도로 움직였는데 2021년부터는 커플링 되기 시작했거든요. 당분간은 뭐 같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 있거든요. 말하자면 못 팔게 해가지고 거래도 없는데 매물이 없어요. 입주량도 줄고 하니까 전월세가 뛰어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오르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전월세가 올라가면은 작년의 상승이 거품이 아니라 굳어지는 거예요.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고 입주량이 늘어나면은 작년 상승이 거품이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가 그게 거품이 아니라 판명해 주는 건데, 근데 지금처럼 못 찍게 하면은 굳어지는 거예요. 올해 상승도 굳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새로 당선된 대통령과 뭐 새로운 행정부가 세금 규제 많이 없애고 시장 친화적으로 공급 정책을 많이 바꾸고 그런 점에서 빨리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집값이 잡힐 수 있는 여지는 꽤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뭔가 처방을 만들고 해법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보거든요.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만 해야지 정부가 나서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묶어놨던 걸 좀 푸는 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공급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죠. 그거를 뭐 이렇게 통제하고 저렇게 재단하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두려워서 계속 덮고 가다 보면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처분 소득 대비한 주거비의 비중, 문정부 출범 초기에는 전 세계 꼴찌 다음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 얼마가 가 있냐면 엄청 높아져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제 이제 묶여 있는 데 많잖아요. 뭐 청담동도 그렇고 잠실도 그렇고 네. 대치도 그렇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동네 집값이 이 허가제 때문에 좀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카페 갔는데 보면은 이 허가제가 풀리게 되면은 집값이 다시 조금 반등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허가제가 풀린다고 해서 가격이 오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허가제가 풀리면 오히려 매물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재건축도 이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못 팔잖아요. 예. 못 팔기 때문에 매물이 적은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적. 그러니까 매물이 적다 보니까 고가 매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더 올린 측면이 훨씬 크거든요. 허가제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허가 지역이 있고 경계선 바깥에 허가 지역이 아닌 곳이 있잖아요.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허가 지역이 사기 힘들다 보니까 허가 지역 경계선 밖으로 가서 자꾸 사니까 주변이 뛰는데 그거는 허가 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 결과지. 허가 지역이 이제 풀리면 또 여기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건 희석돼 버리는 거죠. 이런 바뀐 제도가 시장에 적응을 해서 시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새롭게 적응을 하게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정부에서 이거를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일시적으로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겠지만은 또 투자자가 또 생겨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가격 상승이 한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느냐, 정치적 부담을 견뎌낼 그런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빨리 정상화가 돼요, 시장이. 그런 정치적 역량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용산 vs 판교 어떻게 보십니까? 용산 판교. 판교는 어떻게 개발될지 정해진 거고 용산이 앞으로 어떤 식의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거지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당초 계획대로 뭐 국제 업무지구 중심으로 개발이 돼서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개발이 되면은 그냥 단순 입지상으로는 용산이 훨씬 좋죠. 만약에 막 주거지 중심으로 개발해 버리면은 판교는 일자리가 있고 용산은 일자리가 없으면 판교가 더 좋아지는 거죠. 평택에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를 엄청 하고 있잖아요. 평택은 앞으로 어떤 급지까지 좀 올라갈 것인가? 이거 좀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교통수단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주로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일자리도 생기지만은 워낙 공사판이에요. 일하는 인부들도 많이 투입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이게 완성이 됐을 때 평택의 위상이 높아지려면은 거기에 고소득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돼요. 단순히 반도체 공장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수원이나 용인 쪽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기흥사업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다고 해서 주변에 주택 가격이 비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구단지가 들어선다든가 해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주변 집값도 뛴다는 거죠. 현재 수원 같은 경우 영통에 삼성전자가 본사를 이전하면서 점점 이제 주변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처럼 앞으로 평택에 얼마나 그런 고소득의 일자리들, 뭐 연구단지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지 지금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강남을 기준으로 1시간 반경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남양주가 좀 집값이 좀 덜 올랐대요. 남양주가 지금 막 전철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양주가 좀 우리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고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GTX 혁명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국제 서열이 재편될 거예요. 그리고 중심지도 변동하거든요. 장기적으로도 남양주가 좋다고 보긴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차세대 서울 수도권의 중심은 어디로 가고 또 GTX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서열을 어떻게 좀 바꿀지 요거 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상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상상해보자면은 우리 이제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4군데가 남쪽으로 다 내려갔잖아요. 대기업이. 미래 먹거리가 뭐 IT, 메타버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관련된 기업들이 판교나 동탄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좀 남쪽으로 더 무게중심이 내려가지 않겠나 하는 건 추정해 볼 수 있죠. 여기에 이 GTX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더해지면은 이 고차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주거지 측면에서 보면은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니까 거리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충분히 이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GTX가 도달하는 지역의 역 근처에 땅값이나 집값은 뛸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GTX가 도달하는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게 쉽다 보면은 GTX가 닿는 지역에서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중심지에서 소비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인프라 면에서는 오히려 외곽 지역에 취약해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상반된 효과가 더해지면 이게 예측이 잘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GTX가 완성되고 할 때는 일단 주변 지역이 뛰고 이게 시간이 더 장기적으로 흐르면은 다시 중심지로 모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이건 한 수십 년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요. 순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일단은 GTX가 도달하는 지역의 땅값, 집값이 먼저 뛰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빨대 효과로 해서 중심지로 몰리는 힘이 강해지고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사람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강남에 집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이지만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을 보고 판교에 집을 사야 될까요? 30년. 그 일반적인 정답은 없어요. 그게 왜 없을 수밖에 없냐면 내가 어떤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정말 30년 장기의 수익률만을 계산한다면 지금 이미 비싼 걸 사면 수익률은 얼마 없죠. 이게 재테크의 목표가 수익률만은 아니거든요. 결국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노후 대비를 하고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가. 이거는 방점을 수익률에 찍을 거냐 안정성에 찍을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개념이에요. 그걸 뭉뚱그려서 일반적인 결론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30년 보고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땅을 사놔야 되겠죠. 30년을 본다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노후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30년 후를 내다보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이제 올해가 1기 신도시 30년 연한 맞는 첫 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분당
그리고 일산 좀 더 분당에 방점을 찍어서 앞으로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재건축은 오래 걸리는 과정, 절차도 굉장히 길고 재건축은 집값이 오를 때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침체기를 맞이하면은 결국 조합원들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승장이 뭐 반이고 침체장이 반이면은 상승장이 끝나기 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분당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들 인재 재건축 논의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 계획부터 만들고 하는 단계니까 이번 상승장 뭐 몇 년 안 남았는데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건 도저히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다음 상승장에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네. 싶어요. 그러면은 벌써 2030년대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논의가 돼서 또 결과가 나오면은 2030년대 안에 결과가 나오지만 그때가 아니면은 204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게 돼요. 재건축이 되니까 될 거니까 투자한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과거에는 우리가 산업화 발전이 굉장히 빠른 시대였기 때문에 한 30년 되면 막 허물고 지어버리고 이랬지만 지금 30년 된 주택들은 고층들도 많아요. 그렇죠. 20층 이상 되는 것들이 많지.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과거가 30년, 40년이라면은 앞으로는 50년, 60년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매브리온 여러분, 오늘도 곽장석 대표님 모시고 정말 유익한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또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쫄라가지고 다시 또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